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결정들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가 그냥 뭐 다른 게 있어 똑같은 일상 반복 아니야 하는데 그때그때 결정이 달라요. 특히 뭘 입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결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게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뭘 보지 고민하시다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은 건강 리모델링 준비했는데요. 여름철 혈관 건강 지키는 법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금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네. 좀 전해주시죠.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앞서 우리나라 2023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를 해오다가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5월 이렇게 4차례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에도 다시 동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어요.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 부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의결문에서 성장세는 약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확대는 리스크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영향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됐고 또 규제책도 새롭게 나왔는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 시간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 한국은행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는 심리 개선과 추경 집행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보면서도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될지 동결될지 요 향후 움직임에 궁금하실 텐데 이달 말에 미국의 연준 정례회의 결과 또 추가 경정 예산 집행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물가 흐름에다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 전기요금 어떻게 달라지나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냉방기기를 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7월 말까지 뭐 버텨보다가 에어컨 켜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6월부터 7월부터 아무리 너무 미뤄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 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전력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력 수요가 95.7기가와트였어요. 이게 7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올여름에 지난해 8월 20일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인 97.1기가와트 기록이 깨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잖아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전력 사용량이 넘어가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죠. 지난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정부는 7월과 8월에 한해서 주택용 전력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7, 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네. 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할인받게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누진제라는 게 구간이 설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진 누진 구간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1단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 요금이 이거는 910원이에요. 킬로와트 시당 전력량 요금 120원이 적용이 되는데요.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에 0에서 200킬로와트시까지 910원 받았던 거를 0에서 300킬로와트시로 늘린다는 거고요. 2단계는 기본 요금이 1,600원대입니다. 여기 전력량 요금은 214.6원인데 적용 구간은 기존에 200에서 400킬로와트시였던 걸 300에서 450킬로와트시로 완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기본 요금 7,300원에 전력량 요금이 307.3원인데요. 기존의 적용 구간이 400킬로와트시부터였지만 450킬로와트시 초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사실 우리 몇 킬로와트씩 쓰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그래서 줄일 수 있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산업부에 따르면 4인 가구가 7, 8월 달에 평균 406킬로와트시를 쓰는데 이때 92,530원이 나온다고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4인 가구 7, 8월 달에 쓰는 거면 92,530원. 근데 이 경우에 누진제 구간 완화시켜주면 74,410원.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네. 18,000원 정도가량 할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 정도 차이일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주택용 전기 사용자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해서 내가 3% 이상 전기를 덜 썼다 하면은 30원에서 100원을 킬로와트 시당 이렇게 지급을 해주니까 요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군요. 네.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한국인 운동 부족입니다. 제가 두 분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벌써 웃음이 나네요. 두 분 일주일에 운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또 숨이 차오르는 운동 몇 번이나 하세요? 일단 이재용 아나운서. 저는 한 두어 번? 뭐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은 매주 가니까 그때는 숨이 할딱할딱 하고요. 또 한 번은 잘 걸으니까 좀 과하게 걸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 한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정도.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사실 아예 안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정확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숨이 좀 차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일단 이번 주에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좋네요. 이제 시작이죠. 제가 다음 주에 또 여쭤볼게요. 일단 이 만성질환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숨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 신철윤에 따르면요. 성인 4명 중에 3명은 숨차는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이라는 거는요. 고강도 운동을 하루 20분씩 주 3일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 신체 활동은 등산, 줄넘기 이렇게 몸이 매우 힘들고 숨이 아주 가쁜 신체 활동을 말하고요. 중강도 신체 활동은 배드민턴, 수영 이렇게 몸이 조금 힘들고 숨이 약간 가쁜 상태를 말합니다. 수영이라고 치면 그러면 하루 30분 한다고 하면 5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 기준을 치려면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 활동 부족률이 58.1%에 달했거든요. 이건 세계 평균보다 1.9배 높은 수준이고요. 주요 국가 비교에도 압도적으로 뒤처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운동도 습관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야 어른이 돼서도 운동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일단 부족하고 또 사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
이게 다르다면서요? 네, 이게 대도시 주민의 실천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낮았고요. 성별차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수행한 비율은 남성이 30%가량, 여성이 20%가량으로 남녀 차이가 좀 두드러졌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2.3%로 실천율이 제일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13.8%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루에 30분 이상 숨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의 운동 꼭 필요하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비상금 건넨 중학생입니다. 네, 중학생이 자신의 비상금을 누구에게 건넨 건지 궁금한데요. 네, 한 중학생이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폭염 속에서 거리에서 채소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하교를 하던 14살 옥모군이 도로변에서 땀을 흘리면서 농작물을 판매하는 할머니를 보게 되고요. 허리를 숙여서 농작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건 어떤 채소냐 하고 살갑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도 걱정이 된 듯 쉽게 자리를 못 떠요. 그렇게 할머니 곁을 머물다가 주머니를 뒤적이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5만 원을 이렇게 건네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잔돈으로 바꿔와서 3만 원을 할머니에게 건네줬습니다. 원래는 그러고 돈만 주고 떠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유 뭐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왔대요. 강낭콩 한 봉지 가지고 온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저 모습을 보고 얼른 카메라를 꺼내서 그걸 쭉 찍고 있었던 그 마음도 네. 그래서 그걸 알린 마음도 참 예쁘고요. 저 학생 참 그 어머니 아버지 애 잘 키우셨습니다. 저렇게 키워야 되는 건데 부모님 뿌듯하시겠어요. 네, 댓글에도 안 그래도 다 이렇게 부모님이 궁금하다, 훌륭하신 분이다. 저 친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이 인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방 운영자는 중학생에게 큰 돈이었을 텐데 어르신 향한 마음이 정말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니까 이 공방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했대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지켜보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쓰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장면이 또 포착이 된 건데 옥모군은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무더운 날씨에 할머님이 햇볕 아래 앉아 계신 모습이 안쓰러워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면서 칭찬을 바라며 한 일은 아니어서 쑥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두천 중학교 학생이에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된 학생에게 모범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 잘하셨네요. 아주 예쁜 모습으로 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닝픽 여기까지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주말까지 날씨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주말까지는 서쪽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두 고기압 속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텐데요.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길게 비가 내립니다. 지난 수요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1,300명을 넘어서면서 무더위에 건강 적신호가 떴는데요. 오늘도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서쪽 지역은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쪽 지역은 점차 해제되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 36도, 광주 35도, 강릉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까지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제주에는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데요. 일요일 이후에는 주변 기압계의 변동이 생기면서 열돔 현상은 차차 사라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야, 아무래도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그 시원한 거 챙겨 먹고 싶고 이 더울 때 뭐 주로 뭐 드세요? 일단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네. 열무김치를 담가주셨는데 이거를 맛있죠. 상온에 며칠만 두니까 이게 아주 새콤하게 맛있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고추장 넣고 비빔 열무국수를 해도 맛있고 또 여기다가 요즘에 동치미 이렇게 팩으로 잘 나오잖아요. 네. 그걸 하나 까가지고 김치 얹어가지고 또 이렇게 냉면을 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육수 싹 올려가지고 살얼음 막 너무 맛있죠. 그러면 양기영 선생님은 예. 어떤 걸?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분들도 땀 많이 흘리시면 저는 땀을 정말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수분 보충도 좀 하고 또 시원한 것도 많이 느끼고 싶어서 그 미역이랑 오이랑 식초 많이 넣은 오이네 있고 냉면에 그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맞아요. 장민호 선생님은요? 아니 다 이렇게 건강한 점점 걸. 부담되죠. 저는 지금 뭐라도 어쩐 말해야 적이 아주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었죠. 현실적이다.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입맛 땡기는 대로 먹어야죠. 선하시면. 그거 좋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최고의 그거다. 민혜 선생님은? 저는 좀 건강 챙겨야죠. 저는 요즘 콩국수 빠졌어요. 아. 네, 맛있지. 예, 콩물 자체도 맛있는데 사실 국수가 좀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뭇가사리를 같이 이렇게 배달시켜서 파는 곳이 있어서 맞아. 예, 단골로 찜을 해놨습니다. 네. 맛있지. 저희는 어제 방송 중에 요리에 네. 그 저 보리밥에다가 냉녹차 해서 너무 네. 맛있었어요. 마늘 고추장에 박은 거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네. 좋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 아니 요즘 네. 너무 막 36도, 37도 막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름철 혈관 건강 잘 지켜내려면요. 가장 먼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게 뭔지부터 알고 피해야겠죠.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혈관 건강 위협하는 3대 만성 질환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근데 많이 들어는 봤어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고지혈증은요,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높아진 상태가 쭉 지속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이 흐르고 있는 피 속에 기름이 너무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피에 기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꾸덕꾸덕해지겠죠. 혈액의 흐름 자체도 느려질 거고, 문제는 이 과도한 지방이 혈관 벽에 잘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혈액 속에 지방, 뭐 기름이 많다 이런 걸 넘어서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이 정말 위험한 심혈관 질환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피가 어느 정도 뭐 이게 좀 끈적여야 되는지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고지혈증은 피 속에 있는 이제 지방의 성분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공복을 하신 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이 됩니다. 보통 혈액 속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들은 이렇게 자꾸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자, 보통은 이 총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봤을 때 200mg/dL 이거나 아니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네. 130 이상, 또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면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피 검사를 하기 전에 고지혈증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없습니까? 사실 고지혈증이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까 네. 증상만으로는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 하지만 혈중 지질 농도가 매우 높아질 경우에 우리 신체 기관 중 어떤 한 곳에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제가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자, 혈중 지질량이 많을 때 어느 부위가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일단 입, 이 눈, 저도. 혀. 혀 아니야? 혀? 혀요. 건강을 알아볼 수 있어요. 눈 아닌가, 눈? 눈? 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은 네. 입이나 턱 주변에 뭔가 이렇게 뭐 아, 뾰루지가 난다거나 저는 여기부터 좀 신호가 오더라고요. 혹시 턱이나 입 주변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턱이나 아. 입?
정답은 3번 눈이었어요. 눈이요. 눈이에요? 네. 오. 혈중 지질량이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높아지게 되면 바로 황색종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데 그중에 눈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 황색종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하면서 피부에 침착되는데 초기에는 좁쌀 크기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팔꿈치라든지 발 뒤꿈치 같은 곳에 잘 생기고 또 심하면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오. 또 이 고지혈증이 좀 심한 분들의 경우는요, 눈을 들여다봤을 때 눈꺼풀 주위 말고 눈 안에 동공 주변으로 흰색의 고리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동공 주변의 미세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이면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주로는 고령층에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45세 이하의 젊은 나이인데도 저런 흰색 고리가 발견이 된다. 이미 고지혈증이 좀 상당히 진행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의 어떤 신호가 눈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거울을 가까이 이렇게 내 눈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지질이 과할 때 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내가 하는 습관이나 행동 중에서 이게 고지질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있죠. 항상 우리 행복한 아침 건강 리모델링 하면 또 자가진단법 아니겠습니까? 아,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나는 또 어떤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 의심 자가 진단법. 그럼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변비가 있다. 2. 자기 전에 먹는 습관이 있다. 3.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 4. 운동을 안 한다. 5.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과식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희영 씨는 몇 가지나 해당해요? 왜 나 5개가 다 아니 나 그냥 정말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왜 5개가 다 포함되는데요? 그래요? 저 이제 큰일 난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더 있어요. 아니 또 저도 있어요? 요즘에는 부쩍 자기 전에 먹는 습관이 있고요. 가끔씩 변비 증상이 있고 그러니까 1.5개 내지는 2개 정도. 2개. 근데 이게 다가 아니어서 희경 씨 잠깐. 나머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이어서 볼게요. 자, 6. 불면증이 있다. 7. 과일, 채소보다 고기를 좋아한다. 8.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먹고 달콤한 간식을 좋아한다. 난리 났네. 9. 술, 담배를 한다. 10. 식습관이 불규칙하다. 이렇게 10문항 중에서 와. 희영 씨 설마 다는 아니겠죠? 설마. 와, 이거 지금 오랜만에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3개. 3개? 앞에 예. 것까지 여기서? 더해서 아니요, 여기서만 3개. 여기서만 3개. 그럼 총 그 8개예요. 네. 그 불면증이랑 과일, 채소보다 고기를 좀 더 좋아하는 거 하고 식습관이 불규칙하다. 이게 여기서는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0.5개씩 한 개가 되겠네. 0.5개씩 한 개. 예, 근데 커피 넉 잔이 아니고 달콤한 간식. 간식 좋아해서. 술 담배 중에 담배는 안 하고 술. 그 0.5씩 한 개.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저희 남편의 마음으로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7개, 8개인데 실제로 저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굉장히 정확하다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면 좀 위험한 거예요? 예, 이게 총 10문항이었잖아요. 네. 이 중에서 4개 이상이면은 고지혈증을 4개 좀 의심해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전적 요인 이렇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좀 기름진 식단, 과식, 아까 얘기했죠 운동 부족 그리고 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걸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저 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혹시 뭐 났어요? 아직은 안 났어요. 아직은 안 났는데 아직 안 8개니까 네. 곧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지혈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좀 멀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했을 때 콜레스테롤 좀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포화지방과 이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포화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들을 잘 따져보셔서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하루 총 칼로리량의 약 10% 이상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니까 대략 포화지방량 20g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흔히 포화지방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이제 삼겹살 있죠. 그쵸.
삼겹살 100g 정도에 대략 2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1인분 먹으면 200g 정도 먹잖아요. 네. 베이컨도 이제 물론 이제 구웠기 때문에 기름이 좀 빠지긴 합니다만 100g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20g 정도 되고요. 쇼트닝이나 버터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가공식품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팜유 또 많죠. 특히 이제 과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팜유에 많이 튀기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식물성 기름이지만 코코넛 오일에도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양의 거의 한 70~80% 이상이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들 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지혈증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어요? 포화지방산이 나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불포화지방산은 이 몸 안에 있는 포화지방산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죠. 그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에 특히나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콩이나 잣, 또 견과류에도 불포화지방산이 충분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소예요. 이 섬유소가 많으면 콜레스테롤의 흡수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 이왕이면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습관 고쳐보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정상 범위가 아니다. 이러면 약물 치료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해야 됩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신 약물 이름이 있죠. 스타틴입니다. 스타틴. 스타틴은 그냥 대표적인 약물 치료제인데요. 스타틴은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려 한 30에서 60%까지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도 이 스타틴을 먹으면 뭐 부작용이 되게 많대더라, 몸에 되게 안 좋대더라,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속설들이 많이 퍼져서 드시는 거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작용을 한 번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면요. 제일 잘 알려지고 또 이 스타틴을 우리 검색어에 넣어보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바로 뭐냐면 근육통입니다. 근육통. 굉장히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근육에 우리 몸에 이제 근육들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이 근육세포들이 일부 환자들에서 이 스타틴을 먹은 일부 환자들에서 깨지면서 근육통이 생기고 또 혈액 내에서 근육세포의 이 수치들, 효소들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부작용은 첫 1~2주 안에, 복용 1~2주 안에 보통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여기저기 막 근육통이 생긴다던가 많이 불편해지시면은 그땐 빨리 와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약을 바로 끊는 경우도 있지만 비타민 E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꼭 진료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이제 부작용이 이제 간 수치 상승입니다. 역시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이제 간 세포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바로 끊는 건 아니고요. 이 모니터링을 좀 해보다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면서 계속 오를 때는 뭐 약을 변경해 본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 주기를 좀 바꿔봄으로써 이것들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스타틴 굉장히 좋은 약제고 필요한 약제니까요. 의사 선생님과 진료하셔서 꼭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엄마도 고지혈 약을 이게 좀 한 여러 해째 지금 드시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약 드시는 엄마를 딱 보면은 우리 엄마 도대체 이 약을 언제까지 드셔야 되는 맞아. 거야라는 궁금함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번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가 사실인가요? 근데 평생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체중 감량이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고 나의 평상시 식생활 습관에 포화지방이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줄여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이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먹어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 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간에서 합성하는 양이 70~80% 이상. 우와. 그러니까 사실은 탄수화물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굉장히 건강한 채식만 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하면은 나의 간에서의 능력이, 대사 능력이 그렇게 타고났구나라고 조금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특히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또는 고령자이거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고지혈증이 미쳐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쩌면 평생 드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만성 질환 또 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혈압입니다. 예. 고혈압. 보통 이제 높은 대혈압, 낮은 대혈압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수축기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 140 이상 그리고 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이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름철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름철에는 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우리 몸이 이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는 심박수가 증가를 하게 되죠. 계속 이렇게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럼 이 자체가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가 몸에 탈수가 오고요. 또 전해질 이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이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자가로 혈압을 체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또 무슨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 통해서도 혈압을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운동하고 나서 혈압 올라간 것 같아 하면서 재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고 나서 혈압이 높네, 나 고혈압인가 봐,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잘못 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올바르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게요, 혈압은 자주 측정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측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혈압이라고 하는 게 일중 변동이 있어요. 아침이 좀 높고 저녁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시는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재게 되면 어쩔 땐 높게 나오고 어쩔 땐 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재야지 나의 혈압의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냥 혈압은 그냥 피에 압력 재는 거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변화를 하려면 같은 시간대에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잴 때마다 다른 자세로 잴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계가 위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거 혹시 재는 데에도 자세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혈압이 되게 민감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요, 자세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 알려드릴게요. 일단 편안한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전혀 텐션 없이 편하게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팔을 통해서 보통 혈압을 재잖아요. 이게 심장과 비슷한 높이인 게 좋거든요. 대부분은 테이블이 좀 낮으니까 두꺼운 책 같은 걸 깔아서 최대한 팔과 심장의 높이가 비슷한 위치에 오도록 해주시고요.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에 병원에서도 보면 계속 말을 하세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맞아. 말하면 말하지 우리 엄마 말고 자꾸 말해. 네, 움직이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고요. 사실은 한 번만 측정하는 것보단 두세 번, 여러 번 측정하는 게 좋은데, 연달아서 하지 마시고 1분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충분히 쉬시면서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혈압 재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압이 인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요. 혈압 재시기 전에 30분 전에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음료, 뭐 커피라든지 그런 음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금연하시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한 이후에 혈압을 재시는 것이 정확하고 또 우리가 일정한 그런 혈압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식사 후에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으면 1시간 후에 혈압을 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운동하고 샤워하고 좀 무리한 일상생활 하시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은 혈압을 좀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최대한 배제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도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생활 중에서 혈압을 올리는 상황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여름철에 음료수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또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많이 네. 드실 텐데요. 음료수 많이 먹다 보면 또 소변도 자주 마려우시죠. 근데 귀찮으니까 진짜 나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까지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소변을 참는 경우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의가 느껴지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했더니 이 수축기 혈압은 평균 4.2 정도가 올라갔고요. 이완기 혈압도 2.8 정도 상승했다고 하니까 이 소변 마려우시면 너무 많이 참지 마시고 네. 적당한 시간에 가셔서 소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 혈압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무실 때 코걸이 같은 소음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코걸이와 같은 소음이 혈압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걸이 자체도 그 코를 고는 사람의 혈압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 말고 옆에서 같이 자는 배우자의 혈압을 올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나 보다. 네, 맞아요. 이 코걸이의 소음이 실제로 혈압 상승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 소음의 대신
데시벨, 크기가 53 데시벨 이상을 넘겼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혈압을 높였다고 합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 팩터고요. 그럼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스트레스 유발 인자가 되면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이제 혈압을 올리는 교감신경계가 더 항진이 돼요. 그로 인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코골이가 있다면 좀 고치는 생활 습관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건 열받아서 막 진짜 올라요. 짜증나서. 순간 네. 그것도 아니 이렇게. 특히나 예전에는 우리가 저 사우나 가서 낮잠 잘 때 있어요. 저도 네. 직장 생활할 때 네. 그거 꿀잠이거든. 근데 거기서 꼭 대짜 이러면서 참 못 야, 자고 피곤한데. 혈압이 그냥 그래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혈압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예, 첫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용 MC님 좋아하시는 등산. 네. 등산하면은 정말 이게 궁금증 많이 생기실 수 있는데, 자, 등산은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하는 운동이다. 자, 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위험하지 않나? 오. 고강도 신체 운동이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음. 의차 힘을 줘야 돼. 의차 하는데 근데 아니야. 근데 이게 이게 온다. 힘은 드는데 나도 오 했다가 네. 순간 그게 기분이 확 좋아져. 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혈압이 이렇게 그런가? 쫙 이 피가 쫙 도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맛에 혹시 등산을 예, 하시는 예.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쫙 어느 순간 쫙 피가 도는 느낌이 그래요? 그 전까지 의차해야 되잖아. 힘들지. 힘들지. 이거는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와. 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정답은요? 맞습니다. 예, 다 어떻게 보면 맞는 설명일 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정답은 X입니다. 아. 예. X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외죠. 예, 뭔가 혈압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은 등산도 잘하면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되게 좋은 쪽으로 스트레스 푸시고 이렇게 네. 좋은 기운을 돌게 했잖아요. 이렇게 잘하시면요, 걷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책처럼 잘 하시기만 하면 등산도 굉장히 좋은 이 유산소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산이라는 데가 좀 높기 때문에 기온이 좀 낮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선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더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 환자분들 산에 오르실 때는 좀 평소에 평지에서 걷는 속도의 한 절반 정도 유지해 주시는 거 좋고요. 무엇보다도 무리한 산행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차는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렇죠? 의차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의차는 안 돼. 근데 우리 행복한 아침에 자타공인 등산 마니아가 계시잖아요. 우리 재용 MC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 그래도 이제 올라가 봄직할 수 있는 그런 산이 혹시 있나요? 그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북한산이 계곡이 좋거든요. 계곡. 하고 싶다. 숨은 벽 조금 이제 등산 하신 분은 그쪽으로 가고 네. 조금 안 하시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실 분은 대남문 쪽으로 올라가면 이 대남문. 계곡이 쫙 있어. 너무 좋아.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보기만 해도 가서 발 담그고 이렇게 세수하고 좋죠. 그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대답 적어 놓으셨죠? 네, 저 적어놨어요. 네. 또 북한산 적어만 대남문. 놓고 안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싶은데. 왕한 코스밖에 안 갈래요. 자, 다음 퀴즈도 해볼까요, 한산 가보고 선생님? 싶네요. 네, 다음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저혈압이 올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어렵다. X 들어주십시오. 아니 하나, 이런 거는 둘, 이런 거 셋. 있잖아. 올 수 있으니까 내는 문제. 그렇죠. 뭐야? 거기 안 올 것 같으면 저런 문제가 안 문제가 나요. 그래. 벌써 오죠. 그리고 이게 인생이 네. 하나 안 좋은 게 하나만 안 와. 아, 두 개가 같이 와. 오. 인생의 원리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O. 네, 맞습니다. 네, O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같이 올 줄 네. 알았어. 특히 이런 저혈압을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고혈압 환자이기도 합니다. 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혈관도 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 있는 상황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현기증도 느껴지지만 이 가슴이 좀 콩닥거리는 빈맥 현상도 나타나고 등 뒤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그러니까 고혈압이거나 또는 당뇨를 앓고 계신다거나 또 내가 고혈압 약을 꽤 오랫동안 복용해 왔는데 그 약 속에 이뇨제나 또는 혈관 확장제 계열의 고혈압 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일어섰을 때 혈압이 좀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많이 느껴진다 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임의대로 절대로 줄이거나 끊으셔서는 안 되고요. 다른 종류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얼마나 용량을 감량할 것인지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퀴즈는 제가 드릴게요. 이 얘기도 좀 속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 내 신장, 콩팥이 나빠진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어렵다. 저는 X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맞다고 할 경우에 네. 어떻게 약을 드시겠어요? 걱정돼서. 그래서 저는 X. 이거 의도를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낸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러면 그 저는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5를 한번 가볼게요. 오. 왜냐면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약뿐만 아니라 고혈압 약뿐만이 아니라 어떤 약이든 많이 먹으면 콩팥에 무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또 개발이 빠서 안 잘 돼? 돼가지고 약이 좋아졌어. 아, 그래? 안 되는 약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X. 정답은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꼭 수험생분들이 보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 출제자의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맞아요. 정답은 X야? 그래도 다행이다. 아, 저희가 정말 의도를 너무 다 간파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희경 씨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주요 장기가 간이랑 신장이기 때문에 약을 너무 오래 드신다거나 또는 특정 약물은 이런 장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은 워낙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담이 좀 적은 편이고요. 특히 고혈압 자체가 오히려 신장에 주는 무리가 훨씬 더 큽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뭉쳐서 정수기 같이 우리 몸의 혈액을 정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얇은 혈관들이 혈압이 계속 높다. 그럼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만성화되면 만성 콩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약이 주는 손상보다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조절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손상이 더 크니까요. 약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혈압 관리를 약을 통해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마지막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만성 질환 중에 세 번째인데요. 자, 보시면 고혈당입니다. 근데 저는 고가 눈에 띄어요. 다 고로 시작했네요. 맞아요. 아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을 저희가 혈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쓰리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건강을 위협하는 쓰리고 중에 이제 마지막 고혈당을 볼 건데요. 고혈당이라는 말 자체는 혈액 안에 당이 너무 많은,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인데 사실 이건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번 높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고혈당이 반복이 됐을 때 생기는 당뇨병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은 특히나 혈당 관리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덥다고 먹는 많은 과일 음료나 과일 같은 것들, 음료에도 당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탈수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혈액 내에서도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혈당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 탈수까지 겹치면 여러 가지 뭐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심한 때는 쇼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혈당이 높아지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혈당의 적신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노란색과 녹색의 형태로 나타나는 손톱입니다. 이런 손톱은 당뇨병 환자인 경우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세균들이 더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어서 이 손톱을 변색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톱이 있다면 혈당을 한번 의심해 봐야겠죠. 야, 손톱 색깔이 노란색이나 이 녹색으로 변한다. 이거 관리를 평소에 잘 좀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거 외에 어떤 증상이 있어요? 예, 두 번째 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뒤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목 뒤? 예, 예. 고혈당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목 뒤에 까만색 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요, 각질과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착색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목 뒤쪽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고혈당이 계속되면 당뇨병을 진단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당뇨병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공복혈당 많이 보시잖아요. 공복혈당 기준이라면
12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6. 8시간 이상 속을 비웠는데도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당뇨를 의심해 보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경구 당 부하 검사라는 걸 합니다. 공복 상태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제 이 설탕물이 들어있는 이제 액체를 마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나서 2시간 있다가 혈액을 뽑게 되는데 이때는 기준이 140에서 200 사이인데 140보다 낮으면 아주 완벽하게 정상으로 볼 수 있지만 200보다 높게 나오면 바로 또 당뇨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따라해서 우리가 식후 2시간 혈당으로 200 넘으면 당뇨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요즘 많이 쓰는 건 당화혈색소인데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봅니다. 완벽한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사실 앞서서 본 고지혈증이나 또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증상이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는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고혈당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대 증상을 3다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뇨, 다식, 다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와 다르게 최근 들어서 너무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 이럴 때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많이 먹게 되는데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아요. 많이 먹는데도 계속 내가 체중이 빠졌을 때도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갈증을 많이 느끼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역시나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 이렇게 다음, 또 다뇨, 또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다식의 증상이 있으면서 내가 아무 때나 랜덤의 혈당이 200mg/dL 이상을 넘는다면 이때도 역시 당뇨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쓰리고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진 혈관을 리모델링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을 만날 텐데요. 먼저 이분 문진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문진표 보겠습니다. 이름 윤미, 나이는 62세이시고요. 식습관을 보면 기름진 음식 자주 드셨고 과식과 야식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됐고 운동을 또 아예 안 하셨어요. 특정 질환은 가족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진단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수면 시간도 굉장히 좀 긴 편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병을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쓰리고 질환을 지금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지 않고 자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쓰리고 질환을 방치를 하게 되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불시에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고. 먼저 이 고혈압은요, 뇌졸중, 신부전, 신부전, 그다음에 협심증, 동맥경화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고혈당, 당뇨병에 해당하는 고혈당은 동맥경화가 진행돼서요, 혈관이 좁아지고 심지어는 막히기까지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 등의 다양한 그런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이런 쓰리고 질환 모두 다 우리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오늘 만나보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 쓰리고 질환을 잘 관리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네,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던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화면 보시죠. 따사로운 햇살이 맞아주는 서울의 한 공원. 활력 넘치는 걸음으로 공원을 가로지르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건강 찾은 윤미입니다. 혈관 건강 비법을 알려줄 윤미 씨. 윤미 씨의 하루 일과는 이곳에서 시작된다는데요. 운동하러 나왔죠. 춥든지 덥든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야지 건강해져요.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랍니다.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운동하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동은 꿈도 못 꿨다는 윤미 씨. 제가 50대는 일명 쓰리고를 갖고 있었어요. 쓰리고라고요? 쓰리고를 하면은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그 병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때 내가 몸 상태가 쓰리고 3가지가 다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뇌로 오면 뇌졸중, 심장으로 오면 심장병으로 걸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건강 관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치열하게 50대를 보내는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혈관 건강.
이유를 찾기 위해 식습관부터 생활습관까지 지난 일상을 떠올려 보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집안에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하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못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다는 윤미 씨. 아유 힘들어. 아유 쑤시네. 제가 주로 이제 아침에 나가다 보면 굶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빵이나 떡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간신히 허기만 때우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먹는 것은 통닭. 제일 많이 먹은 것이 일주일에 한 4번 꾸준하게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에 4번 통닭을 드셨다고 어머머머머. 정말 많이 드신 건데 와. 사실 근데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치킨은 이상하게 또 나보다는 밤에 맛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아유 맛있게 드시잖아요. 아우. 근데 치킨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요. 네. 기름에 기름진 음식 저렇게 많이 드시면 안 그래도 위험도 높으신데 심혈관 질환 위험성 더 올라가거든요. 주의하셔야죠, 저거는. 하나둘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윤미 씨.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약을 먹자. 그런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습관을 조금 제가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했죠. 지금은 먹는 습관도 많이 바꾸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1년 전부터 지금 약 안 먹고 정상 수치 유지하고 있어요. 혈관 건강 회복을 위해 윤미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족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지금 모강 운동하고 있어요. 팔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털어주면 몸에 혈액순환이 되니까 굳었던 모든 혈관들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팔다리를 흔드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네요. 한바탕 열을 낸 후 주방으로 향하는 윤미 씨. 운동만큼이나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있답니다. 복분자 분말이에요. 복분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복분자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날 오후 채소와 현미밥으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하는 윤미 씨. 현미밥을 먹으면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또 야식 생각이 없어요. 현미밥이 혈당 조절을 하는 것 같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흰쌀 말고 현미밥을 먹고 있어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식습관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답니다. 어서 빨리 와. 웬일이야? 맛있는 거 해놨고 이렇게. 모처럼 반가운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게 뭐야? 한번 먹어봐. 들어가 봐봐. 너. 간단하지만 건강한 한 끼로 손색 없는 현미밥 포케.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 오는데 날씨 많이 덥지 않았어? 어우, 진짜 더웠어. 근데 어제보단 덜 더운데 너무 그래? 더웠어. 언니는 괜찮아? 나는 야 건강해졌잖아. 그러니까. 혈압도 높았지? 그래. 또 당도 높았지? 알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은데 정상이 돌아와서 약도 안 먹고 너무 그리 많이 좋아. 너는 어때? 나는 지금은 괜찮지만 고혈압하고 당뇨 또 언제 올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돼. 그렇구나.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고 꾸준히 건강을 우리가 노력하자고. 얼마 전까지 고혈압, 당뇨로 고생한 동생을 위해 윤미 씨가 복분자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네 몸에 좋으라고 이거 비밀이야. 혈관에 복분자가 참 좋다 그러잖아. 이 안에 성분이 풍족하게 들어있대. 시원해.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니까 너무 좋다. 더울 때 이렇게 얼음 넣고 타서 먹으니까 기력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옛날부터 저기 복분자가 좋다고 하더라고. 특히 남자들한테. 집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먹어봐야지. 알았어. 우리 혈관 건강을 해서 화이팅! 무심코 방치하다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혈관 질환. 더 늦기 전에 혈관 건강 챙기고 활기찬 노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무너진 혈관 건강만 되찾은 게 아니고 삶의 에너지가 그야말로 뿜뿜인데요. 아니 영상 보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감명받았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고도 이 쓰리고 질환을 예방하고 계시다는 게 저 깜짝 놀랐거든요. 대단하시죠. 네. 사실 주 4회 통닭 드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 생활을 접고 건강하게 식단하시고 또 운동하신 게 가장 큰 또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 외에도 저는 영상 막바지에 저희가 다 봤지. 봤잖아요. 이분의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철 슈퍼푸드 복분자라고 합니다. 우리 복분자 하면 딱 뭐 떠올라요? 요강 떠오르잖아요. 맞아. 요강 소변 줄기에 확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복분자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스태미나 음식 이거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도 도움이 되나 보다. 엎어질 복, 요강, 분 해서 사실 과거로부터 자연강장제, 힘의 상징 그치? 이렇게 이제 불러왔었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 동의보감에서 복분자를 가지고 이제 기력 보강이나 신장을 좀 더 보호한다는 또 정력 강화 등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복분자에는 안토시아닌을 포함한 다양한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여기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나 팩틴, 또 비타민-C 등의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복분자에 이런 성분들이 혈관 건강을 아주 돕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복분자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요, 모세혈관까지 쫙 펼치면 한 10에서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지구 전체 둘레 3바퀴 정도를 두를 수 있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 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혈관에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긴다. 이때는 내 전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혈관은 미리미리 관리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복분자가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쥐의 고지방식이와 또 과당, 그러니까 고탄수화물을 한꺼번에 섭취를 시킨 거죠. 이후에 복분자 분말을 섭취를 시켰을 때 염증 매개 물질 자체를 많이 억제해서 혈관 손상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또 대사증후군을 유발한 쥐에게 이 복분자 추출물을 8주간 투여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자,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만성적인 이 대사 장애로 인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또 비만 이런 다양한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LDL 콜레스테롤의 이 산화를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만성 염증을 완화시켜서 죽상 동맥 경화의 진전을 억제할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복분자가 혈관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이 외에 또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요? 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복분자를 섭취시켜 봤더니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머. 말씀하신 대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네.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우리 혈관 벽을 구성을 하는 이제 성분들을 보게 되면 혈관 벽이 단 하나의 벽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안쪽, 그러니까 혈액이 쭉 통하는 쪽부터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혈관 내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혈관 내피세포예요. 이게 그냥 딱 가만히 벽처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혈관벽의 투과성을 조절해주게 되고요. 특히 백혈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 내피 세포 여기에 기능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흔한 이유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또는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혈관 내피 기능 장애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 혈관 내피 세포의 틈에 투과성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막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혈관벽이 비대해지면서 혈관의 내피 세포가 적절한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의 수축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혈관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갑작스러운 수축이나 또는 혈관 장애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면서 심혈관 질환, 즉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에 복분자가 도움이 되고 그럼 또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예,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항산화 물질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성산소가 뭔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하면서 들어온 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로 가는 것이 부산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 분자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세포 신호 전달이나 면역력 이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너무 높은 반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DNA 이런 것들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 노화나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무서운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항산화 물질이 되겠습니다. 특히 복분자 속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성분들 중에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펙틴, 캐로틴, 비타민C 같은 물질들이 모두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줄 수 있겠죠. 특히 복분자 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복분자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죠. 그러니까 자색 또는 이제 붉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런 예쁜 빨간색과 보라색을 나타내주는 식용 색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토시아닌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블루베리일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100g당 안토시아닌의 함량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복분자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또 딸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무려 33배나 많은 안토시아닌이 복분자에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분자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이 고혈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암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혈관 건강도 지켜주고 또 우리 몸에 안 좋은 이 활성산소도 싹 없애주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블루베리를 슈퍼푸드라고 했었는데 블루베리 지금 2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와. 제가 또 지금 바로 알아보니까 네. 복분자가 지금 제철이라네요. 아, 그래요? 제철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니, 같이 뭐- 먹어볼까요? 아니 희경 씨가 그럴 줄 알고 네.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희경 씨 앞에도 좋잖아. 있고 이거 한번 같이 마셔볼까요? 네. 색이 진짜 예뻐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복분자 특유의 향이 난다. 근데 이런 걸 이게 분말을 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샐러드 같은데 뿌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물에 타서 먹으면 간편하고. 근데 탄산수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탄산수로 그러네요. 여름에 이거 일단은 우리 신랑한테 복분자. 요광이 그냥 기대해. 이거 우리 신랑 제가 챙겨줘야겠어요, 이거. 저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름에 혈압 올라요. 자, 근데 오늘 만나본 그 사연 속 주인공도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이 복분자가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복분자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작동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거고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복분자 추출물이 공복 혈당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역할로 인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몸이 인슐린 민감한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실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당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당뇨 환자분들 또 당뇨의 위험성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분자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연구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 이 세포 실험 또 동물 실험을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가 바로 췌장이잖아요. 네. 이 췌장이 이 베타 세포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데 이 베타 세포의 손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복분자의 항산화, 항염 작용이 이 혈당을 감소시켜서요. 고혈압이나 아니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어떤 진행을 합병증의 진행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럼 또 복분자 섭취 관련해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 복분자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 또 엘라그산이라든지 퀘르세틴이나 탄닌 같은 성분들이 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에게 활력을 좀 증진시킨다. 이런 속설이 생겼던 거죠. 실제로 남성 호르몬을 투입시켜서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시킨 쥐에게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를 해봤더니 이 전립선 비대증이 완화되면서 방광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안토시아닌 이러면 또 눈 건강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네. 복분자가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분자 다른 베리륨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이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 눈의 망막 보호하고요. 노인성 안질환인 녹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복분자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혜연 선생님이 좀 전해주시죠. 네, 복분자 분말을 한 번에 드실 때 한 1g 정도 물에 섞어서 드시거나 또는 다른 음식과 타서 드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적당하고요. 복분자 자체가 따뜻한 성질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또 뭐 설사나 배탈 이런 복통 같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수유부 또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하게 복분자 주스 한 잔 착 하면 아주 시원하고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 밖에 나오신 분들 오늘은 한결 더위가 덜하다 싶으셨죠? 길게 이어졌던 서울의 열대야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조금 밑돌면서 출발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면 다시 뜨거운 열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올 여름 들어서 누적된 온열 질환자 수는 1,300명을 넘어서면서 무더위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여전하겠는데요. 동풍이 불어오는 것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은 차차 해제되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 36도, 광주 35도, 강릉은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까지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 이어집니다. 제주에는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이후에는 주변 기압계의 변동이 생기면서 열돔 현상은 차차 나아집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최초 양자 캠퍼스 선포식이 지난 9일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국민대학교는 양자기술 분야의 미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양자 캠퍼스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양자기술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자기술은 기존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과학기술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셋째, 양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대 정승열 총장은 양자 기술은 단순한 첨단 연구가 아닌 향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라며 신약 개발부터 자율주행과 물류 최적화까지 인류가 당면한 수많은 과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싹 부니까 네. 오 살겠는데 싶더라고요. 아침에는 그랬는데 낮에는 또다시 기온이 많이 오르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폭염 열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